천연팔부 26건입니다. 모형복에게 제압당한 다네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형복에게 무작정 달려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다네의 아비 단정순과 다네를 삽으로 모신 남해학신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아무리 모형복이라고 해도 남해학신은 몰라도 단정순은 상대하기 어려웠을 거였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라줬고 절묘히 모형복의 무공에 고점이 터지자 순식간에 남해학신과 단정순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다네는 눈앞에서 아비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자 참아왔던 분노가 일제히 터지더니 그렇게나 말 안 듣던 손가락에서 육맥신검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육맥신검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모형복은 기겁하며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가 다네와 모형복의 본격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었으니 다네는 오로지 육맥신검 하나밖에 쓸 줄 몰랐지만 실로 이 육맥신검 하나만으로 천하의 적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형복의 두전송이로도 막아낼 수 없었고 칼을 들고 덤벼들면 칼을 조각내버렸고 환관피를 내밀며 싸워봐도 싹둑 토막내버렸으니 그럼에도 여전히 다네의 육맥신검은 오락가락했고 이를 본 소봉이 한 개의 검기만 사용해보라고 일러주자 이때부터는 다네의 광선검 쇼타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검기는 점차 모형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더 이상 막아낼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그 잘난 모형복이 끝내 나자빠져버리며 낭패한 꼴을 보이게 됐고 다네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 모형복을 겨냥했습니다. 그대로 모형복의 미간에 검기가 격발될 순간이었습니다. 왕원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탄공자 손에 사정을 두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더 이상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던 다네였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모형복은 아녀자가 구걸하여 목숨을 구해준 셈이 되었으니 이 치욕을 어떻게 씻을 수 있으랴. 이미 목숨을 도외시하고는 같이 죽을 심산으로 다네에게 무서운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터라 필시 참사가 벌어질 찰나였죠. 그때 거대한 손이 모형복의 뒷덜미를 잡아내서는 그대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형복은 한참을 날아가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형복을 던져버리곤 소봉이 혀를 참는데 그 어떤 말보다 모형복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왕원들이 모형복을 부르짖으며 달려왔지만 모형복은 처절한 목소리로 다가오지 마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자신의 천년계를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잿빛 옷을 입은 승려가 번개같이 날아들어와 모형복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형복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있는가? 혼인도 안 하였다. 자손이 없으면 연나라의 대가 끊길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모형복은 등골의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으며 이 모형복은 식견이 좁았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잿빛 승려가 자고로 모형 가문의 무공은 세상에 필적할 것이 없거늘 이라 하며 삼합지라는 무공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세 개의 검기가 뻗어나와 발사됐는데 이 무공의 파괴력은 육맥신검을 뛰어넘어 보였습니다. 잿빛 승려가 이번엔 소봉에게 말했습니다. 교대엽의 무공은 과연 명불허전 아닌가? 명불허전이외다. 이 노나비 몇 수 가르침을 받을까 하오. 하여 소봉과 잿빛 승려의 전투가 시작될 찰나였습니다. 이번엔 흑이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 흑이사내는 일전에 소봉과 단정순을 구해준 바로 그자였습니다. 잿빛 승려와 흑이사내는 서로에게 살기를 발산하며 그 유명한 명대사를 쳤습니다. 누구냐 너?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소림사에 숨어서 무공 비법서를 훔쳐보고 있었고 은연중 서로의 정체를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작 소림사의 고승들은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말이죠. 분위기가 잠시 소강되자 구마지가 허죽의 파문과 체벌은 왜 진행하지 않냐고 비아냥댔고 하여 다시 허죽의 곤장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죽은 즉시 우통을 벗고 등짝을 내밀었는데 그 등짝에 9개의 원형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허죽을 얼싸안았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 여인은 사대약인 둘째의 서비랑이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허죽 보고 아들이라고? 알고 보니 허죽의 흉터 때문에 서비랑은 오늘에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서비랑은 착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는데 아들이 유괴당한 뒤로 자신도 다른 아기들을 유괴하는 악인이 되었던 것이었죠. 서비랑이 허죽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우리 모자를 생리별시킨 그 흉수를 찾아내 복수하자고 말이죠. 그 말에 흑이사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나요. 내가 그대 아들을 납치했소. 라고요. 흑이사내가 목소리를 더 높이더니 당장 허죽의 부친이 누군지 대답하시오. 했습니다. 서비랑은 기겁하며 말해줄 수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허죽도 부친이 누구인지 재차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흑이사내는 멈추지 않고 서비랑을 계속 옥죄어 왔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유혹하여 아기를 베었다. 아니야, 유혹은 내가 한 것이야 라며 눈물만 흘리는 서비랑이었고 흑이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허죽의 부친은 바로 이곳에 있어. 그가 누군지 당장 손가락을 가리켜 보시오.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말해보겠소. 그자는 이 소림사의 고승이요. 그러자 서비랑은 견디다 못해 잠시 기절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흑이사내가 복면까지 벗어버리더니 외쳤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을 훔쳐간 것은 그자가 나의 아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소. 나는 대거란 사람이며 소봉의 아비 소원산이오. 그 순간 소봉은 기쁨과 떨림으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소봉의 아비 소원산은 살아있었고 30년 전 안문관 사건의 배우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자를 찾게 되었는데 바로 이 소림사에 있는 고승이었습니다. 하여 아들 허죽을 납치하여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맛보게 해준 거였죠. 또 소봉의 양부모와 사부 현고대사,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바로 소원산이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저지른 짓이었죠. 소봉은 대악인이라는 자가 아비였으니 암담했고 한편으로 결국 자신이 죽인 거와 다름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 이왕 이렇게 된 바 그 통솔자 형님이라는 고승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했습니다. 그때 소림사 방장이 터벅터벅 걸어나와 허죽을 불렀습니다. 허죽아,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럴 수가. 소림사 방장 현자가 허죽의 아비였고 그 통솔자 형님이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현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모용박, 그대가 거짓으로 거란인이 소림사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소. 그대는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이오. 모용박이라면 모용복의 죽은 아비였습니다. 그 소리에 잿빛 승려가 복면을 벗어버리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방장께서는 눈초리가 매섭구려. 바로 이 잿빛 승려가 모용박이지 뭡니까? 모용복은 죽은 줄 알았던 아비가 살아있자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 안문관 사건은 모두 모용박이 꾸민 짓으로 연나라를 재건하려면 송나라가 무너져야 했고 그러려면 송나라의 강호인들부터 제거돼야 했죠. 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거란족과 싸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원한의 원흉은 바로 모용박이었기에 소봉은 즉시 모용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모용박은 길게 웃더니 그대로 몸을 날려 질풍같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봉과 소원사는 재빨리 경공술로 쫓아갔고 그 뒤를 쫓아가는 모용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정의 고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소림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자가 무릎을 꿇더니 우통을 벗고는 말했습니다. 나 현자는 소림사 계율을 어겼으니 200대의 곤장을 맞겠다. 또한 허죽의 죄는 곧 나의 죄이니 허죽의 130대의 곤장도 내가 맞겠다. 허죽과 서비랑이 말리자 다시 아비가 해준 것이 없으니 작은 보답이라 생각해다오. 자, 집법승은 어서 형을 집행하라.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 현자가 곤장을 맞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40대의 곤장을 맞자 등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핏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자는 전혀 운공하지 않았고 이렇게 죄를 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장 80대를 맡게 되자 현자는 땅에 얼굴을 묻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과연 현자는 남은 곤장 250대를 다 채울 수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천룡팔부 26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27권입니다. 파랑육합 유화독전의 천산동모 천인녀, 북명진기의 무해자 구백인녀, 소무상공의 이추수 구백인녀. 이 세 사람은 모두 소요파의 일대 제자였으며 소요파의 창시자 소요자에게 하나씩의 절기만을 전수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소요파의 내공은 불로불사를 가능케 하였으니 어쩌면 소요파의 창시자 소요자는 어딘가에서 정체를 숨긴 채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현자는 더 이상 곤장을 맞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어떤 이들은 이만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남은 곤장은 차후 몸이 좀 회복된 이후에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서비랑은 차라리 자신이 대신 맡겠다고 했고 말이죠. 허나 현자는 무림의 태산북두 소림사 방장이었습니다. 비록 목소리의 힘은 하나도 없었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집행하라는 말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160대의 곤장이 넘어가자 현자의 등 살가죽은 전부 짓이겨져 이제 척추마저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소림사에는 그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그저 곤장이 등에 내려칠 때 발생하는 마찰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총 330대의 곤장이 끝났습니다. 현자는 계속 엎드린 채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허죽과 서비랑이 부르짖으며 현자에게 달려갔죠. 즉시 허죽이 응우한 내공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현자의 목숨은 이미 사선을 넘은 듯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가 나직히 말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처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결국 소림사의 방장도 한 사람의 남자였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서비랑과 허죽은 크게 오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를 지켜본 군웅들은 현자가 끝까지 광명정대함을 잃지 않고 영웅의 기계를 보여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비랑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이렇게 깊게 찔러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대의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소요파의 의술이었지만 심장에 칼자루만 남을 정도로 이렇게 깊이 찌른 형세에는 소생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졸간의 허죽은 친부모 두 분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여 이렇게 부모님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허죽이었습니다. 한편 모형박은 최대의 내력으로 내달리고 있음에도 소원상과는 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정도였고 소봉에게는 곧 잡히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장경각이라는 한 사찰로 들어갔고 따라서 들어간 소원상과 소봉은 즉시 출구와 창문을 막았었으니 모형박은 이제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형박은 이 소씨부자에게 해침을 당할 일만 남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찰로 또 한 명의 고수가 들어왔으니 바로 모형박과 오랜 버친 구마지였습니다. 하여 이런 형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소봉 800인역, 소원산 600인역 대 구마지 700인역, 모형박 600인역. 아직까진 소씨부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인역 모형박까지 오게 되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뚱맞게도 모형박이 이런 제안을 걸어왔습니다. 우선 자신은 오늘 기꺼이 죽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연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결국 전쟁밖에 없다면서 요 나라를 일으켜 송나라로 쳐들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토본서와 대리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했으며 하여 모두가 다 같이 송나라를 쪼개서 나눠 갖자는 거였습니다. 막상 제안을 들어보니 요 나라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기도 했으니 소원산도 어찌할지를 몰라 소봉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친의 목숨값을 흥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했으며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란 결국 양쪽 모두가 처참한 희생이 발생하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맞다며 소원산이 먼저 모용박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때 소원산과 모용박의 무공은 사조용전 천하오졸급이었으며 또 마치 구양봉과 홍칠봉의 싸움처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불리가 없는 전투는 계속됐고 누군가 참견하지 않는다면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소림사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늙은 잡부승 한 명이 다가와서는 순식간에 서로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아 보였고 그저 이 노승이 발산한 기경이 신비로울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현존하는 천하제일의 고수들이었지만 그 어떤 연유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노인을 무명승이라 했으며 쌍아TV에서는 이 노인을 소요파를 창시한 소요자일 거라 감히 추측해보겠습니다. 이 노승은 모용박과 소원산이 30년 전부터 소림사에 숨어서 소림 72절기를 훔쳐 배운 일도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용박과 소원산은 이 노승의 신통력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즉 자신들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어떤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구마지가 유탄지에게 역근경을 빼앗아 연마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림사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마지는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 바 이 노승에게 아무도 모르게 살상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승의 기경은 마치 보호막 같았기에 암습 공격이 기경에 닿자마자 사르륵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까? 일이 되자 당장은 별다른 수가 없게 되었고 하여 모용복은 아비 모용박을 우선 집으로 모셔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봉은 모용박을 이대로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엄청난 내력을 담아서 무서운 일장을 날렸습니다. 모용복이 급하게 두전성이로 막아보려 했지만 감당조차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어라? 또다시 노승의 기경이 소봉과 모용복을 갈라서게 했고 이 두 사람을 마치 가벼운 물체 마냥 다루는 거였습니다. 소봉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인물이라 이 노승의 신통력에 탄복하며 자신의 무례를 용서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원사는 오늘 반드시 모용박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고 노승은 알겠다고 말한 뒤 느릿느릿 모용박에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모용박 앞에 나타났고 그대로 정수리를 살짝 내리치자 그대로 모용박이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는 소원산에게 이제 평생의 한이 풀리셨소 라고 했습니다. 소원사는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노승이 자신을 대신하여 모용박을 죽여준 것은 맞지만 전혀 통쾌하지 않았으며 또 조금의 원한도 이젠 남아있지 않았으니 노승이 또 말하길 모용박이 죽었으니 이제 모용 가문에서 복수를 할 차례일 터. 그러곤 이번엔 소원산의 정수리에 일장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소봉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천생신무의 위력을 전부 끌어모아 강룡 18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노승의 일장이 소원산의 정수리에 먼저 도착하였으니 뒤늦게라도 소봉의 웅후한 장력이 노승의 가슴팍에 적중되었고 순간 우지끈 소리가 났으니 분명 늑골이 아작났음이 확실했습니다. 하여 노승도 이렇게 선열 한 모금을 뿜어냈죠. 그러나 소원사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을 노승이 죽은 모용박과 소원산을 데리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 사이에 부상이 다 치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소봉은 다시 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봉의 이 가공할 만한 장풍은 그 누구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지경이었고 소봉 역시 아무리 이 노승이라고 해도 살아남지 못함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적중되긴 했지만 노승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두 사람을 든 채 그대로 허공을 날다시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멀어져가는 속도마저 믿겨지지 않는 정도였으니 소봉과 모용복이 미친 듯 쫓아갔지만 까마득히 멀어져만 갈 뿐이었죠. 이 노승의 경공수는 우리 쪽 남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경험한 바가 있는 허공답보였으니까요. 노승은 한참을 날아가서는 한적한 들판 위에 모용박과 소원산의 시체를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체에 내경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한참 뒤에야 수봉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노승은 혈맥을 다시 살리는 거라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모용복들도 이곳에 도착했으며 노승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내경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모형박과 소원산의 머리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젠 미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끝내 두 사람은 눈까지 떴으며 혈색마저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소시주, 그대는 아직도 복수를 하고 싶소? 제가 더 크온데 무슨 복수이옵니까? 모용시주, 그대는 아직도 연나라에 미련이 있소? 설사 연나라가 세워진들 덧없음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이로부터 모형박과 소원사는 노승을 따라 소림사로 출가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모형박과 소원사는 출가 전 과거를 전부 지운 채 오로지 노승 밑에서 불문만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했으니 하여 자식들과도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마침 다네가 이곳에 당도하였는데 느닷없이 다네에게 공격해오는 구마지였습니다. 이는 벼랑간의 공격인지라 그대로 화염도가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네는 의식을 잃어버렸으니 노승은 그런 구마지에게 다시 기경을 발산하였고, 그대로 기경에 밀려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린 구마지였습니다. 구마지도 이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노승은 자신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마치 신선 같은 존재라고요. 하여 그대로 내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노승의 무공은 1500인력이었습니다. 다네는 소봉이 재빠른 응급조치가 있어서 곧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봉의 양부모님이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한 종룡이 다네를 간호해주고 있었으니 실은 종룡도 모관청처럼 다네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하여 무작정 다네를 찾아 강호를 떠돌다가 우연히 이 집에 들렸는데 이 집에 다네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종룡도 단종순이 간보보와 내통하여 낳은 딸로, 즉 모관청처럼 다네와는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이 사실을 종룡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고요. 마침 소봉과 허죽, 그리고 허죽의 넷쌍둥이 부하들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허죽이 다네의 맥을 짚어보더니 벌써 부상이 거의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네의 내공이 지극히 높았기에 얕은 부상으로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으로 눈이 먼 아자와 소봉에게 두 다리가 부러진 유탄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탄지는 개방에서 쫓겨나 백수의 신세가 되었고, 아자는 자신의 말이면 뭐든 따라주는 유탄지를 곁에 두며 계속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자의 난폭함에 약간의 소동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두가 이 집에서 재회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하고 공주가 남편감을 강호의 영웅들을 초청해 그 중에서 뽑는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제각기의 심정으로 서하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허죽은 서하국 얼음창고의 연인 몽골을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다네는 모형복도 서하국에 갔다는 소리에 자연히 왕후원도 같이 있겠지 싶어 서하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소봉은 의형제들과 술을 마실 때가 제일 행복했으니 한동안 같이 있기로 하였고 말이죠. 역시 아자도 소봉을 따르기로 했으니 그럼 아자의 별책부록 유탄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하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을 입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하국의 부마 후보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모양이었죠. 이제들은 그 누구든 들어오려 하면 무참히 사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이 문지기들에게 덤벼들었고, 꽤나 실력이 좋기도 하여 문지기들의 커다란 철퇴를 쉽게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여 모두가 잘한다며 갈채를 보내는데, 어라, 너무나 예쁜 여자이지 뭡니까? 그런데 다네는 이 예쁜 여자를 보더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다네 앞에서 우통을 벗어 제끼던 모관청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천룡팔부 27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28권입니다. 단정수는 강호에서 제일 가는 풍류화였기에 혼외 자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귀엽고 순수한 종영, 소봉의 유일한 여인 아주, 유탄지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아자, 그리고 여기 너무 예쁜 모관청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모관청과 다네는 남매 사이였죠. 그런데 하마터면 두 사람은 그 짓거리까지 할 뻔한 사건도 있던 터라 이처럼 갑자기 재회하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에게 조금의 감정도 남아 있었으니 그래서 그랬는지 다네가 다가가 친근히 안아주며 누이 잘 있었어? 그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라고 했고, 그러자 다네의 손길을 뿌리치며 냉철하게 받아치는 모관청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싶었다고요? 비켜요. 날 만지지 마세요. 라며 말이죠. 한편 원래 문지기들은 토봉국 왕자의 사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터인데 모관청이 여자인 것을 보더니 그녀는 들어가도 된다고 했지만 젊은 남자는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며 엄포를 놓고 있었습니다. 다네가 그런 법이 어디냐며 대들자 문지기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다네의 양팔을 잡더니 그대로 잡아당겨서 다네를 반쪽으로 쪼갤 작정이었습니다. 허나 다네에게는 분명신공이 있었으니 이따다키마스, 그대로 문지기들의 내공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들은 내공 전부가 흡수당해 폐인이 돼버렸고, 또한 이미 내공의 한계치에 다다른 다네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문지기들의 내공 따위로는 더 이상 자신의 내공으로 정립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실은 모관청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다네 때문이었습니다. 단정손이 다네를 서하국 공주와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리를 듣곤 서하국에 가면 다네를 볼 수 있을까 싶어 며칠을 달려 찾아온 것이었죠. 비록 가질 수 없는 남자였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 미운 감정도 다 사라져버렸고 말이죠. 하여 다네들과 함께 서하국 황궁으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왕언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모형복이 자신을 버리고 서하국 부마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왕언이 울면서 매달려 봤지만 모형복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련의 고통을 못 이겨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말았으니, 그런데 사대학인 운중학이 넌 죽기에 너무 아까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라고 소리치며 절벽에서 떨어져가는 왕언을 공중에서 잡아챘습니다. 웃긴 건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운중학을 구하겠다고 남해학신과 단양경이 무작정 몸을 날려 잡아주긴 했는데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세가 되어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대학인과 악연이 있었던 한 뚱땡이가 이를 보자 신나게 달려와서는 절벽이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네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저들 끝에 매달려 있는 왕언이 보이자 다네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큰형님, 둘째형님, 빨리 그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네 앞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탄지였습니다. 유탄지가 하는 말이 아자와 둘이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길을 이렇게 막겠다고 했고요. 물론 소봉과 허죽에게는 상대도 안 되었고 다리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터지만 500인력의 초절정 고수가 막고자만 한다면 그 사이 왕원들은 반드시 추락하게 될 터. 하여 다네가 알겠다며 어서 저들이나 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유탄지는 그 뚱땡이에게 빈결장을 날려 즉사시켜버렸고 그새 허죽이 벼락같이 날아들어 왕원들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왕원을 다시 한번 구해낼 수 있었던 다네였습니다. 그런데 왕원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왜 자신을 구했냐며 따졌습니다. 또한 그 사이 유탄지는 아자를 데리고 떠났고 말이죠. 수봉도 그런 유탄지를 그냥 가도록 해준 모양이었고요. 수봉이 생각하기에 유탄지가 아자를 지극히 아껴주고 있었기에 이참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었죠. 서하국 왕국에 도착하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다네의 시선에 홀로이 슬퍼하는 왕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여 사연을 들어보니 역시나 모형복이 서하국 부마가 되려고 왕언을 버렸다는 얘기였죠. 다네에게는 왕언은 그저 섬기고 또 맹신하는 하나의 종교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며 좋은 기회를 날려먹다니요. 자신이 대신 서하국의 부마가 될 터이니 걱정 말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이에 그새 기분이 좋아져서는 왕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대체 왜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라고요. 다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하공주와 결혼하라고 하셨다고요. 물론 왕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다네가 자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담거나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또 한편 모형복에게 조금의 의심도 받고 싶지 않았기에 무시해오고 있던 거였죠.
허나 이번만은 다네에게 감동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공자, 우리 다음 생에는 저도 100만 유튜버가 꼭 그렇게 왕원의 기분을 풀어주고는 돌아왔는데 갑자기 모형복이 나타나 혈도를 짚더니 무작정 다네를 어떤 외진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착해서 다네를 거칠게 내동댕이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마 자리를 뺏겠다는 것이냐? 아마도 모형복은 다네와 왕원이 나눈 말을 훔쳐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네는 내 반드시 왕원을 위해서 부마가 될 것이오 했습니다. 그때 모형복이 왕누이, 누이가 여길 왜 온 거야? 하자 다네는 해맑게 왕소재가 왔나요? 했습니다. 허나이는 다네를 제압하려는 모형복의 뻥카였죠. 하여 그대로 모형복에게 잡혀서는 오래된 우물 속에 빠지게 된 다네였습니다. 이제 우물 입구를 바위로 막기만 하면 다네는 진짜 끝장나는 상황. 그런데 뜬금없이 왕원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실은 모형복이 다네의 육맥신검에 또 당할까 싶어 걱정돼 쫓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다네가 자신 때문에 우물에 빠지게 된 것을 모두 보았으니 미안한 마음에 울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들켜서 찔렸는지 모형복은 되려 모질게 굴었습니다. 왕원 보고 물레방앗간에서 다네와 놀아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말이죠. 그때 모형복은 서하국 무사로 변장하였었고 다네가 모형복에게 죽을 찰나 왕원이 이렇게 말했었죠. 내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왕원은 오라버니인 줄 몰랐기에 그런 말을 했다 했으며 알았다면 어찌 다네의 편을 들었겠냐며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는 모형복의 품속에 안겨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 모형복은 저도 모르게 왕원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원이 오라버니 이제 서하국 부마는 되지 않는 거지요 하였고 번뜩 연나라를 재건하려는데 어찌 여인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랴 생각한 뒤 매몰차게 뿌리치며 우리의 연분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는 모형복이었습니다. 왕원의 슬픔은 극에 달았고 이 순간 죽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단공자와 같이 죽는 것이 조금의 보답이겠지. 태색이곤 그대로 우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형복은 충분히 말릴 수가 있었지만 또 말리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있었으니 왕원이 그런 모형복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남매지간인데 끝까지 구해주지 않는군요. 그저 내가 죽는 걸 지켜보는 당신은 온종학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곤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모형복에게 위선자로군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바로 구마지였죠. 이때 구마지가 나타난 이유는 자신은 토봉국의 국사로 이번 서하국 부마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제거하여 토봉국 왕자가 부마가 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다네도 죽었겠다. 이제 모형복만 제거하면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하여 화염도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500인력 모형복에게 두전성이라는 신묘한 무공이 있었다고 하나 700인력 구마지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형복이 수십 초 동안 나름 잘 버티긴 했어도 끝내 구마지에게 당하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팔자였는데 어랏 갑자기 구마지는 몸이 뒤틀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소림 72절기와 역근경을 속성으로 배워 찾아온 주아인마였습니다. 한편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진 왕언은 다네의 몸 위로 떨어지게 되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네도 우물이 마침 말라있기도 했고 우물 바닥에 진흙도 깔려 있었기에 부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야 왕언은 다네가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모형복을 사랑했던 마음 전부를 다네에게 쏟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수없이 자신을 살려준 감사함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다네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형복에게 줬던 마음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네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여 왕언에게 재차 확인하였고 왕언도 몇 번씩이나 자신의 다짐과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다네는 짝사랑 대마왕에서 졸업하고 찐사랑으로 거듭나더니 결국 입맞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물밖이었습니다. 주아인마에 빠진 구마지는 곧 죽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허나이는 모형복의 착각이었고 주아인마에 빠져서도 구마지는 지존급이었으니 그대로 구마지에게 제압당해서는 우물 속으로 던져져 버린 모형복이었습니다.
구마지는 부하들에게 서둘러 큰 바위를 가져와 우물을 막으라고 했고 말이죠. 구마지가 생각했습니다. 소림 72절기와 역근경 때문에 주화인마에 왔다면 다시 제대로 연마하여 풀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실수로 그만 품속에 있던 역근경책을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이 역근경이 없으면 주화인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지라 그대로 구마지도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마지의 부하들이 큰 바위를 가져와 우물 입구를 막았고요. 부하들은 구마지가 벌써 가버렸다고만 생각했고 말이죠. 하여 이 순간 우물 속에는 다네와 왕언 그리고 모형복과 구마지가 갇혀버린 상황이었죠. 이때 모형복은 우물벽을 잡고 매달려 있었고 구마지는 주화인마에 더욱 빠져들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 미쳐버려서는 다네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으니 이때다 싶어 모형복은 경공술로 우물 입구까지 가서는 지나가는 농부들이 들리게 말했습니다. 이 우물 안의 보물은 다 우리 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라고요. 그 말에 농부들이 우물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우지 않고 베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귀신처럼 빠져나가는 모형복이었습니다. 허나 다네는 숨이 막혀서 곧 코마 상태에 빠질 상태였습니다. 왕언이 급한 마음에 구마지의 팔뚝을 왁 하고 물어버렸고 마침 물었던 부위가 곡지혈이라는 곳이었는데 때문에 그대로 다네의 목을 타고 내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공이 흡수당할 때는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고 그 상태로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구마지의 손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미 이때는 구마지의 모든 내공이 전부 흡수당한 뒤였습니다. 하여 다네의 내공은 1100인력에서 1500인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구마지의 내공 700인력 전부를 흡수하여 1800인력이 되어야 맞는 계산이었지만 김용소설에서 내공의 최대치는 1500인력까지였고 이 최대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북명신공을 알고 있는 소유파 장문인 소유자를 비롯 천상동모, 무예자, 이추수 그리고 다네가 무한대의 내공도 가능해진다는 것이기에 이렇게 최대치가 존재하도록 나름 정리하였습니다. 하여 다네는 웅후한 내공을 빌어 왕언과 구마지를 데리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공을 깡그리 잃어버린 구마지가 어딘가 좀 달라졌습니다. 다네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절까지 했으며 또 역근경을 주며 자신을 대신해서 소림사에 갖다 달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마지는 이때부터 수많은 불법의 서적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오늘은 서하국 부마를 뽑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웅들 중 부마로 유력한 후보가 셋 있었으니 1번 후보 토번국의 종천왕자, 2번 후보 대리국의 다네왕자. 이때 다네는 모형복을 밀어주기 위해 왕언의 동의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3번 후보 모형세가의 모형복.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공주의 서재로 향하였습니다. 도착해서는 공주의 시녀가 말하길 3가지의 문제를 낼 터이니 답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인성이나 성품을 시험해 볼 모양이었죠. 문제는 간단했고 모두에게 동일하기도 했습니다. 1번, 일생 중 어느 곳에서 가장 행복했는지. 2번, 한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3번,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어떠한지. 이렇게였습니다. 이에 다네는 빨리 끝내고 왕언을 보고 싶어 먼저 나섰습니다. 하여 일생 중 가장 행복했었던 곳은 우물안 진흙탕이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군웅들은 깔깔댔고 어떤 이는 다네 보고 철화새끼라며 놀려댔습니다. 또 다네는 가장 사랑한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라 대답했습니다. 실은 왕언이라 하려 했으나 대리국 부하들이 제발 부모님이라고 대답하라 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말할 때 단정순의 얼굴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말하고 보니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단정순이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대신 어머니만 닮았구나 했지만요. 그렇게 말하고는 왕언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은 토번국 왕자 차례였습니다. 이자는 능글맞고 외설스럽게 답을 하였습니다. 모형복도 차례가 되어 답을 하려 할 때였습니다. 시녀가 대뜸 북교본과 남모형이라는 명성을 익히 들었다면서 혹시 교대엽과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형복은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이 자리에 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시녀는 그럼 교대엽께는 다음 차례에 묻겠습니다. 모형공작께서는 3가지 문제에 답을 해주시지요. 했습니다. 모형복은 가장 행복한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했고 가장 사랑한 사람은 아직 없었소.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공주를 만난 뒤에 답을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녀가 이제 그럼 교대엽께서도 답을 해주시지요. 했는데 허죽이 말하길 근육님께서는 이미 가버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은 소봉은 그 질문에 아주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왔고 하여 이곳에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거란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시녀가 그럼 허죽 선생이라도 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허죽은 가장 행복했던 곳은 깜깜한 얼음 창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장막한 한 여인이 아 하고 살짝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허죽이 가장 사랑한 사람의 이름은 나도 모른다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못사람들은 껄껄 웃으며 허죽이 바본가 싶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나도 본 적이 없소이다 하자 이젠 사람들 대부분이 호성으로 터졌고 심지어 시녀마저 웃음이 삐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막 안에 있던 여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혹시 몽랑인가요? 허죽이 깜짝 놀라 그대는 혹시 문구간이요? 맞아요. 이리 들어오세요. 알고 보니 문구는 서하구 공주였고 몽랑 즉 허죽이 너무 그리워 부왕에게 부탁하여 이리 여러 사람을 초청해 허죽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외모 따위는 초월한 상태라 이질감은 없었지만 허죽은 못생긴 데 비해 서하구 공주는 몹시도 아름다웠습니다. 실은 서하구 공주는 이추수의 손녀이기도 했으니까요. 얼마 뒤 사내에게 허죽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우에게 미안하이. 어쩌다 보니 아우의 부마 자리를 뺏게 되었구려. 라고 써 있었죠. 물론 단의 곁에는 왕언이 있었으니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말이죠. 그때 모간청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이죠. 모간청의 아버님이라면 바로 단정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정순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자는 분명 사대학인 단영경밖에 없었고 말이죠. 하여 즉시 왕언과 모간청 그리고 종영도 모두 같이 작전명 단정순 구하기에 돌입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천룡팔부 28권이 끝났습니다. 천룡팔부 29권 30권입니다. 김룡소설의 특징은 역사소설이라는 것이죠. 하여 다른 무협지보다 확실히 더 재밌음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가지의 설정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무공을 가진 인물이 황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 즉 이처럼 단영경이 단정순을 협박하여 데리고 황제 자리를 자신한테 양위하라 하고 있었으니 하여 단해와 왕언 그리고 모간청과 종영 또 대리국의 무사들은 이를 막고자 길을 더욱 재촉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갔고 오늘은 천상 이 농가에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 했죠. 그런데 이 농가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농가의 주인인 귀머거리 노파는 밤이 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농가에는 등불조차 없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고 하여 서둘러 장작에라도 불을 피워 밝혀야 했습니다. 금세 환해져서 모두들 안심할 수 있던 터인데 마침 장작이 탈 때 꽃향기가 풍겨왔고 그 냄새에 수만 마리의 벌떼들이 날아들고 있었으니 그대로 벌떼들은 단애들 모두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단애는 쓰러져 있는 왕언을 감싸 안으며 버텨봤지만 또 단애는 망고조합을 흡수하여 모든 독에 면역자기도 했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벌들은 누군가에게 길러진 특수한 벌들이었고 이 벌의 침은 독이 아니라 마약 성분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단애의 내공이 천하에서 제일 높았던 터라 가장 먼저 의식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애만 혼자 어느 곳에 끌려와서는 눈도 가려졌고 손도 뒤로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단애는 내공이 높아 아주 작은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이들은 단정순을 잡으려 함정을 펼쳐놓은 것인데 이 함정에 단애가 대신 걸려든 모양이었죠. 그때 갑자기 모형복이 들어와서는 외숙모님 안녕하셨는지요? 했습니다. 어라? 모형복의 외숙모라면 왕후원의 엄마라는 얘긴데 그럼 이 함정을 파놓은 사람은 바로 왕부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왕부인은 남자 혐오증에 걸려 있었고 잔인함마저 거의 마부인과 동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부인이란 여인도 단정순의 애인 중 한 명이었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 뭐라고? 왕부인도 단정순의 애인이었다고? 이 정도면 단정순이 주인공인 19세형 소설 천룡칠부도 있을 법했습니다. 이 순간 단애는 가슴이 먹먹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왠지 왕후원도 모간청처럼 에이 아닐 거야
했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불안함에 휩싸이고 말았으니 어찌됐든 모형복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허죽에게 서하국 부마 자리를 뺏긴 후 이번엔 대리국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왕부인과 단정수 사이를 알게 되자 이렇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현재 단정수는 이미 단연경한테 제압되어 포로가 됐다고 말이죠. 모형복이 예상한 대로 왕부인은 단정수를 구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고, 이에 모형복은 외숙모님, 이 생질에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외숙모님은 단정순과 만다산장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몇만 양의 군자금과 무량산에서 가져온 무궁 비전들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원이 달달 외고 있던 무궁 비법서들이 왕부인 집에 있었나 보네요. 허허, 좋다. 그러려면 우선 단연경부터 사로잡아야겠구나. 그때 단연경이 마치 호랑이 마냥 제 말 아니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여 500인력 단연경 대 500인력 모형복, 그리고 4대 악인 남해학신과 운중학 대 모형복의 4대 가신들과의 싸움이 벌어질 찰나였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쪽이 유리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기에 이를 간파한 모형복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이지 적이 아닙니다. 서로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단연경이 대리국 황제가 되게 해줄 테니 대신 외숙모님께 단정순을 넘겨주고 자신에게는 연나라 재건에 필요한 1만 명의 군사를 빌려달라 말했습니다. 이에 단연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황제가 되기만 한다면 군사들 쯤이야. 아니지, 1만은 너무 많구나. 5천만 주도록 해야겠고. 라고요. 이렇듯 벌써 황제가 된 듯 마냥 기쁨에 취해 있었고, 이어서 4대 악인들에게 단정순을 데려오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모형복이 전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정말 단정순과 도백봉, 진홍면, 간보보, 원성주 이 4명의 여인들 모두 같이 단연경에게 혈도가 집힌 채로 잡혀 있었고, 또 이곳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단정순을 보자 천룡칠부 출신 왕부인이 다급히 다가가서 단오라버, 아니 그대는 안녕하셨나요? 했고, 이에 단정수는 알아, 빨리 떠나시오. 이곳은 매우 위험하오 했습니다. 이때 알아 라며 단정순이 왕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왕부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증오의 감정들이 사르륵 녹아버리고 말았으니,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모형복의 계략에는 바로 단해라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옆방에서 포박이 된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를 본 단정순과 도백봉은 크게 걱정을 하였고, 단연경은 꽤나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순이 서둘러 왕부인에게 알아, 어찌 나의 아들을 잡아온 것이오? 물었고, 모형복이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탄해가 왕원의 순교를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하다고요. 뭐 왕원을 더럽혔다면 저도 죽이는 것에 한 표이긴 했습니다. 이에 단정순이 놀라, 정녕 왕원이 당신의 딸이오? 맞아요. 왕원은 당신의 친코륙이에요. 그러면서 왕부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즉 애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었으니 그 말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단해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왕원의 순교를 더럽힌 적이 없으니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왕원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숨조차 쉴 수 없었고, 깊고 깊은 차계와 막막한 고통 속에 빠져들자 이 순간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부인은 원래 거칠은 성격이기도 해서 화를 못 참고 욕짓거리를 하며 단해를 세게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 금수 새끼가 감히 친동생을 건드려? 이걸로 건드렸어? 이따위 걸로? 그때 남해학신이 왜 내 사부를 걷어차냐며 왕부인을 밀쳐냈습니다. 단연경이 그런 남해학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셋째 아우가 그놈에게 속았던 것이니 이참에 녀석의 목을 잘라버리게. 라고요. 안 돼요. 오늘만은 이 악노삼이 형님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하더니 단해의 포박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단해가 풀려나면 육맥신검을 쓸 테고, 그럼 이 모든 게 아사리판이 될 지경이라 단연경은 살수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지팡이로 일양지를 날렸고, 그 지팡이는 남해학신의 가슴팍을 간통하고 말았습니다. 남해학신은 시뻘건 눈을 해서는 단연경을 바라보며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단연경은 넷째 운중학에게 남해학신의 시체를 치우라고 했고,
했고, 이제 이곳에 있는 모두는 이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게 되었으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다네의 목숨을 협박하여 단정순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받을 생각이었는데, 단연경은 이참에 다네마저 해치려고 또다시 살수를 펼쳤습니다. 하여 단연경의 지팡이가 다네의 가슴팍을 꿰뚫을 순간 도백봉이 말했습니다. 천룡사박 보리수 나무 아래의 간세음 보살을 기억하시나요? 라고요. 그 말에 단연경은 그대로 전신이 멈춰버렸고 몸마저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도백봉을 바라보았죠. 20년 전 단연경은 적들과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어 두 다리가 잘렸고 얼굴이 진이겨졌으며 성대도 칼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래 서열상 다음 황제는 단연경 차례였지만 모두가 단연경은 이미 죽은 줄로 알았기에 단정명이 대신 황제가 된 것이었죠. 이러고 보니 이제 단연경은 살아있다면 오히려 대리국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라 오두가도 못해 천룡사박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한시체 상태로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백봉이 나타나 단연경의 처참한 꼴을 보게 되었고, 그런 단연경과 몸을 결합하게 되었으니 이는 단정순이 하도 바람을 펴 자신도 홧김에 나는 이 세상 최악의 남자와 바람을 피겠다며 저지른 짓이었고, 이로 인해 도백봉은 다네를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단연경은 도백봉이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하늘에서 온 관세음 보살이라 생각했고, 이에 용기를 얻어 끝까지 살아남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행지를 연마하여 강호에서 알아주는 고수가 되었으며 악인들까지 모아 4대 악인이라는 유명한 악당이 된 것이었죠. 다시 도백봉이 다네의 목걸이에 달린 금패를 확인해보라 말했고, 단연경이 꺼내보니 다네의 사주가 적혀 있었는데 사주 날짜를 계산해보았더니 단연경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 다네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말이죠. 원래 단연경도 부상을 입기 전에는 꽃미남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단정수는 아들이 없지만 자신은 아들이 있는 셈이었고, 이대로라면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네가 황제가 된다면 별반 다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단연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형복이 눈치 하나만큼은 빨랐으니 하여 서하국 일품당에서 사용했던 비소총풍이라는 독을 몰래 풀었습니다. 이 독은 사람의 기운을 전부 빼버리는 독이었습니다. 이내 모두들 풀썩 쓰러져 버렸으니 그러곤 우선 다네부터 해출 작정으로 일장을 쳐들었고 그대로 격살시켜 버릴 찰나 단연경이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우선 단연경은 시간을 끌어야 했기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야 했습니다. 왜 나까지 독에 중독시켰냐고요? 이제부터 모형복은 완전히 망가질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넙죽 단연경한테 절을 하며 제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냐며 이참에 자신을 양자로 삼아달라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단연경은 내 이미 아들이 있거늘 어찌 너 같은 아들이 또 필요하겠느냐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좋다면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구나 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완벽 연기 중이었습니다. 또 은연중에 도백봉에게 눈짓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다네 걱정은 말라는 뜻이었죠. 다시 모형복은 이 양자가 의붓게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하며 절을 올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포부동이 와서는 말했습니다. 공자님,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로소이다 라고요. 원래 포부동은 엉뚱한 자였지만 사리분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모형복이 거짓이든 진심이든 단연경의 양자가 되려고 하려는 의도가 연나라의 재건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계물을 아비로 모시는 건 안 된다고 했으며 이는 대연나라 황손인 모용씨를 단씨로 바꾸는 것으로 불효요. 또 그렇게 대리국에 들어간 뒤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면 불충이요. 그로 인해 많은 대리국 신하들이 죽게 된다면 불이라 할 수. 그때 포부동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모용복의 장력이 포부동의 가슴팍에 적중되었으니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내가 특효약이긴 했지만 이는 벼랑간의 공격이라 대비하지도 못했었고 모용복의 평생의 내공이 실린 웅후한 장력인지라 포부동은 이건 아니로소이다 를 마지막으로 남긴 채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형복을 평생 따르겠다던 4대 가신들 등백천, 공약원, 풍파학은 모형복에게 절교를 선포하고는 그대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형복과 4대 가신들은 그 어떤 왕래도 없었다고 하였으니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자 모형복은 반드시 그 어떤 성과라도 내야만 했습니다.
하여 칼을 꺼내 들었고 이제 진심으로 단해마저 죽여 대리국 황희의 후손이 없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단현경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때 단현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단해에게 사무치는 원한이 많으니 직접 죽이게 해달라고요. 모용복은 알겠다며 해독약을 꺼내줄 참이었는데 이 모질이 단현경이 그새 또 도백봉에게 또 눈짓을 보냈고 안 그래도 살짝 의심하고 있던 모용복인지라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현경의 해독을 미뤄두고 이제부턴 단정순을 직접 협박하기로 했는데 단정순의 여인들에게 칼을 드밀며 황제 자리를 양위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와 아자의 어미인 원성죽이었습니다. 허나 단정순이 어찌 이런 협박에 황제 자리를 넘겨주겠습니까? 하여 애써 외면하였고 그대로 원성죽의 가슴팍이 모용복의 칼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모관청의 어미인 진홍명과 종영의 어미인 간보부 차례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왕부인이 모용복을 말려봤지만 그대로 진홍명과 간보부도 모용복의 칼날 아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용복은 이제 이성도 잃었는지 외숙모인 왕부인에게도 칼을 들밀었습니다. 이때 단정수는 왕부인이라도 살리려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원한만 남은 사이라며 질투에 눈먼 그 도적년을 죽이라고 일부러 악독하게 말을 했는데 이미 두 사람의 뒷조사를 마친 모용복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정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황제 자리를 양위하겠냐고 말이죠. 또다시 단정수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왕부인도 조카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백봉뿐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단현경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고 말했지만 모용복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또 모용복의 손씀씀이를 보니 도백봉도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제야 단해가 어머니만큼은 안 된다며 내공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고 도백봉에게 칼끝이 향하는 순간 두 손의 포박을 끊어내며 몸을 일으켜 무작정 모용복에게 몸을 날려오기 시작했으니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단해는 애초부터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용복이 비수청풍의 독을 풀었을 때도 단해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고 말이죠. 다만 왕원과 남매라는 사실에 주아인마가 와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어미 도백봉의 위기의 순간에야 내경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용복은 단해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재빨리 몸을 뒤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해는 육맥신검으로 칼춤만 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구마지의 내공까지 흡수한 단해의 육맥신검은 그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모용복도 피하기 급급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때 단해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하여 모용복의 반격이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자 되려 단해가 몰리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모용복의 반격을 단해는 능파미보로 피하고만 있던 처지였는데 이를 본 단현경은 천하의 적수가 없을 단해가 도망만 치고 있는 꼴을 보자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일부러 큰 소리로 단해가 듣도록 모용복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단해 저 녀석이 눈가리개를 풀고 덤빌 것이다 라고요. 저 역시 강호인으로 이 머저리 같은 단해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호되게 욕짓거리를 해줄까 했는데 그냥 참기로 하였습니다. 덤볐다가 육맥신검에 반토막이 날 것 같고 심지어 아내는 초미녀 왕언의 곧 대리국 황제가 될 자였으니 머저리면 어떻습니까? 이 쌔복 좋은 단해를 그저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단해는 눈가리개를 풀었고 그대로 미친 듯이 육맥신검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만 스쳐도 싹둑 잘려나갈 테니 결국 모용복은 검기를 막지 못해 크게 내상을 입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처참한 사륙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단정수는 여인들의 시체들 하나마다 가서는 눈물로 배웅해 주었고 이내 도백봉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리고 이 여인들도 당신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였소. 라고 하더니 그대로 자신의 가슴팍에 단검을 깊게 찔러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었고 도백봉이 제일 먼저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더니 단정순의 가슴팍에 박혀있던 단검을 뽑아 그 단검을 깊게 찔러 자신의 가슴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창졸간이라 다네는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을 보내고 말았으니 다네는 미친 듯이 울어대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네만큼이나 슬퍼하던 단연경이 어서 자신을 해독약으로 풀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모친을 살려보겠다고요. 다네가 생각해보니 이 모든 원흉은 바로 단연경이었습니다. 하여 곧장 달려가서 단연경을 죽이려 했는데 도백봉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다네에게 나직히 말했습니다. 단연경은 너의 친아버지다. 그러니 절대로 친부를 죽이는 퇴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다네가 어머니 거짓말이지요. 그렇지요. 했지만 도백봉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친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도백봉은 또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결국 넌 종영, 모간청 그리고 왕원과도 남매지간이 아니란다. 그러니 그 모두와 결혼해도 된단다. 기쁘지 않니? 너는 분명 훌륭한 황제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어 유감이구나 하며 결국 도백봉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단연경이 다네의 혈도를 짚어버렸습니다. 좀 전에 친압이라는 소리에 일단 해독약을 주긴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다네는 인정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여 완력으로 굴복시키려 했으나 어찌 고륙을 손끝이라도 다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긴 친아들인데 아무리 대학인 단연경이라도 자식 앞에서는 결국 똑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혈도를 풀어주었고 이제 자신을 공격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단번에 단연경을 사살했겠지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끝내 단연경을 향했던 손가락을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속이지 않습니다. 허니 전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요. 즉 이로써 다네가 단연경을 아비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하여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던 단연경은 그대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강호에서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네는 서둘러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왕어원들을 구해주었고 이참에 4대 악인 운중학은 대리국 부하가 처치해 버렸습니다. 다네는 대리국 황궁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황제 자리가 공석이라 잠시 대리청정하고 있던 숙부 단정명에게 고했습니다. 단정명은 그 말에 원래는 단연경이 황제가 맞았다며 내가 그 자리를 빼앗은 셈이었으니 어쩐 네가 황제가 되는 것이 이 모든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했습니다. 하여 즉시 다네를 왕으로 봉하였고 다네는 한동안 단정명 밑에서 황제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리숙한 다네가 황제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눈가리개를 풀지 않았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았으니 이렇게 천연팔보 29권 30권이 끝났습니다.